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공기업 지원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박세용 컨설턴트도 많은 정보 가지고 오셨죠? 네, 공부 많이 했습니다. 어떤 것들? 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에 대해서 네. 취준생들이 많이 공기업 채용에 이렇게 도전함에 있어서 가지는 궁금증에 대해서 좀 해소를 하나하나씩 해볼 텐데 스텝 바이 스텝. 네. 네. 첫 번째 스텝 뭔가요? 첫 번째는 서류 전형은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라고 그쵸. 하는 거에 대한 오해입니다. 네. 네, 실제로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 이제 진행되면서 서류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서류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쓰는 용어인데 이 서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학교, 이제 과거에 스펙으로 했던 뭐 학교나 이제 전공이나 학점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이름으로 가다 보니 우리 학생들이 이거 뭐 별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자기소개서가 이거 뭐 별로 안 보는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서류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많이 안 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물론 패스페이를 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눠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뭐 서류 전형에서 대부분 합격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필터링이 진행되고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력서 평가가 진행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게 나는 그냥 뭐 공기업 서류 뭐 이거 블라인드라서 별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네. 큰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서류 맞습니다. 꼼꼼히 좀 써야 된다.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기 쌤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맞죠. 기업에서 만약에 서류 전형이라는 게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절차를 집어넣지를 않았겠죠. 근데 서류 전형은요, 사실은 형식적이다, 뭐 그렇지 않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적부 검증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고요. 지나서 패스를 한 경우는 면접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외국계 기업 한번 보실까요? 상시 채용하고 있는 네. 레주메하고 커버레터 포함해서 수시 접수하잖아요. 네. 네네네. 그러면 그들이 그 서류를 보고 난 다음에 콜백해서 우리 한번 만납시다, 인터뷰합시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진행 방식이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이 서류는요, 패스, 적부 관계가 아니라 면접 볼 때 인터뷰할 때 써야 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를 접수한다 이거 아니고 최초부터 면접 대비하는 거로다 서류가 작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서류 전형이라는 것들이 간과되거나 가볍게 여겨질 수는 없는 항목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패스올 페일이라면 이 패스의 비율, 합격률이 어느 정도죠?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제 기업들로 보면 일단 한국전력공사를 볼게요. 한국전력공사의 채용에 관련된 1차 전형은 이제 서류 전형의 평가 기준이 외국어, 자격증 가점, 자기소개서라고 나와 있고 기준을 보게 되면 15세 배수에서 100배수로 굉장히 넓게 이제 스펙트럼을 줬는데 네. 2019년 그 실제로 하반기 3차 대졸 네네네. 시집 고시였습니다. 이때는 전형 배수가 굉장히 많아서 사무직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지원했어요. 당시에 1,800명 정도가 지원했고 9,100명 정도가 합격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합격했는데 다른 전기나 뭐 ICT 이런 부분에서는 실제로 많이 탈락한 부분들이 실제로 있었고요.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 1차에서는 서류 부분들은 대부분 합격시키지만 그 이후에 전형에서 필터링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러니까 수력원, 한국수력원자력 같은 경우는 일반 모집을 보게 되면 몇 명이 지원했냐면 무려 2,764명이 지원했는데요. 12명 선발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볼 때 저희가 좀 이렇게 기업마다 다르기도 하고 물론 다른 포지션에서는 그만큼 많이 그 탈락을 시키지 않았지만 이렇게 좀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좀 많이 통과되는 그런 뭐 모양새이긴 하지만 탈락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네, 어떻게 좀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한기 쌤은?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불합격될 때는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떨어졌는지 정확한 확인을 하는 그런 판단 과정이 좀 수행이 돼야 됩니다. 서류를 보게 되면 또는 면접 과정 중에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경험을 쓰려고 너무 루틴한 경험들을 나열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 남학생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험 얘기해라고 한다면 국토대장정 꼽습니다. 국토대장정 꼽아요.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농활. 네. 이런 거. 그다음에 일반적인 대학생들 중에서 리더십이나 이런 거 얘기하면 학생의 임원, 회장 꼭 얘기 나와요. 또 어떤 거 있는지 아세요?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동아리 회장이었습니다. 이 동아리는 완전히 무너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서 살려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D 제약회사에서 네. 작년도에 면접을 봤을 때 그런 임원이 있었어요. 자기가 열심히 활동해서 그 동아리 살렸대요. 네. 그 다음 해 올해 면접을 봤는데 그 동아리 회장 후임 회장이 왔어요. 똑같이 얘기해요. 어려운데 죽을 뻔하다가 살려놨대. 먼저 전임 회장도 살려냈고 나도 살려냈대. 그럼 도대체 누가 살렸으며 그 동아리는 계속 문제가 있는 동아리인가? 자주 죽는. 아, 네. 예.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루틴한 거여서 서류 전형에서 신뢰하기가 힘들고요. 뭐 여타 깊게 이렇게 확인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탈락률에 가까워지는, 높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아니 있죠. 그러면 그런 일상적인 거 말고 뭐 어떤 특별한 경험을 써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또 어려운 얘기로 나가는데 네. 직무와 연결된 경험들이에요. 직무와 말씀드릴까요? 연결해서. 대우조선에서 만약에 용접한다. 네. 그러면 법학과 안 뽑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저기 전기과 직원들, 기계과 직원들 이런 출신들 뽑거든요. 직접 해봤다는 경험이랑 연결이 돼줘야 되거든요. 용접 진짜 해본 사람들이 용접공으로다가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네. 해당되는 경험들을 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찾아보면 상담해보고 컨설팅 하다 보면 있는데 그걸 안 써요. 인사 업무에 지원하는 친구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해외여행 많이 했대네요. 근데 그 여행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대. 그래서 깊이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본 거예요.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현지민들을 그 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만약에 네가 거기서 그런 경험들을 어필하려고 그랬으면 식구 수는 몇이에요? 돈은 얼마나 벌어요? 누가 많이 벌어요? 아이들은 어디 학교로 많이 보내요? 이런 인적 구성 요소라도 좀 파악해 본다면 인사 업무랑 연결되는 경험 아니었을까? 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커넥트되는 포인트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서류 전형에서 뭐 공기업이면 확실히 좀 평가 요소가 있을 거예요. 막 유야무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뽑진 않을 텐데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평가하나요? 일단 뭐 기업마다 다르긴 한데 일단 평가 요소들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보자면 네. 일단 뭐 기업으로 먼저 채용 그 합격률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주택금융공사 2019년 자료를 보게 되면 11월 체험형 인턴 채용입니다. 당시에 이제 서류 부분에서 503명 정도가 지원을 했어요. 이제 여기서 본사 지원인데 실제로 여기서 83명 정도가 이제 붙고 나머지는 탈락했고. 서류에서. 네, 서류에서. 그래서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인천국제공항공사 2019년 하반기에 서류 1차의 경영을 보게 되면 1,728명이 지원했는데 680명 정도가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죠. 반 이상 떨어졌네요. 근데 이런 경우들은 뭐냐면 실제로 이제 기업에서 떨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서류에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위에 거론된 한국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는 아예 채용 공고에 보게 되면 평가 항목들을 정해놨어요. 그 평가 항목이 뭐냐면 서류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원 이유, 조직 내 역할, 인재상 부합도, 공익 지향성, 경험 등을 각 요소별로 몇 점씩 평가할 거니까 이런 내용들을 서류에 써줘라라고 하는 게 이제 자기소개서 영역이고 이제 기업에서 탈락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이력서 부분에 들어가는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아예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원 요건에 공대생들 같은 경우는 뭐 산업기사, 기사 이 기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만 지원하라고 해서 네. 아예 정해놨죠.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업마다의 채용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뭐 탈락 붙기도 하고 그렇다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지원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박성 선생님 말씀하셨던 항목들은요 정해진 항목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단어들을 보면 좀 어려워요. 지원 사유 같은 건 괜찮지만 조직 내 역할, 도대체 조직 내 역할 뭘 어떻게 원한다는 건지, 그러게요. 인재상 부합도는 도대체 뭐며, 공익 지향성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감이 잘 안 온다는 네, 게 맞아요. 문제예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풀어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항목들을 서류에다 썼다.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렇게 본다면 그냥 통으로 이렇게 묶어서 말씀드릴까요? 우리 회사 꾸준히 애정해 왔는지 요거를 좀 어필하기 위해서 포커싱을 좀 해보시기 바래요. 자, 조직 내 역할. 내가 니네 회사를 굉장히 사모해 왔어. 그런데 조직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할 건지 생각 안 할 수 없고요. 그런 사람이 그 회사에서 어떤 인재를 좋아하는지 그 인재상 조사 안 했을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하고 있는 거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매칭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지원 동기에서 많이 물어보죠.
꾸준히 우리 회사를 사모해 왔는지, 두 번째 지원 직무와 관련 있는 경험들 구체적으로 해왔는지, 세 번째 우리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 공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간에 문장 작성하는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문장력은 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시면서 서류 작성하시고 입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실제로 뭐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은 이제 면접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연결될 수가 그런 부분들을 예. 감안해서 작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이제 첫 번째 궁금증에 이어서 두 번째 궁금증 알아볼 텐데요. 두 번째는 좀 어떤 질문들이 많나요? 네, 공기업 지원 시 스펙은 필요 없다,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NCS라고 해서 말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힌트거든요. 네. 우리가 안 보는 게 아니라 보겠다. 그런데 불필요한 거 안 보겠다. 그러니까 오버 스펙을 안 보고 온 스펙, 필요한 스펙만 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스펙을 안 보겠다는 것은 이제 전혀 이제 취업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기 쌤도 뭐 주변에 합격한 친구들 보면 어떤 판단을 좀 하세요? 정확하죠. 공기업 준비한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자면 공기업 합격하신 분들 보게 되면 스펙 없이 들어가신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이 스펙이 네. 과거에 우리가 얘기하던 그 스펙이 아니라는 거예요. 뻘이 아니라. 학벌, 외국어 성적, 구사력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또 다른 스펙이다라고 이해하시고 접근해 주셔야 돼요. 필요한 스펙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네.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스펙 뭘까요? 컴퓨터 뭐 인터넷 서핑 잘하는 걸까요? 이거 외에도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스펙에는 외국어도 들어가요. 외국에 있는 원서라든지 논문이라든지 네. 외국에 있는 서핑 그 내용들 이런 것도 정보 수집 능력 스펙이거든요. 좀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사양은 어떤지 동영상 같은 경우 굉장히 복잡하게 편집하고 그래야 되는데 네네네. 뭐 286, 386 이런 컴퓨터 가지고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사양은 내가 갖췄는지에 대한 스펙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이 친구를 뽑아야 되는 지원자인가라고 하는 객관성을 보여줄 수 있는 보세요. 뽑은 사람들이 네. 선발한 사람이 얼토당토하는 사람들을 뽑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비난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뽑아도 다른 사람들한테서 그런 태클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의 스펙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네요. 실제로 스펙에 대한 반영이 예전보다 줄었고 보더라도 다른 측면의 스펙을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진짜 솔직히 까고 말해서 까고 공기업 말하죠. 좀 사람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인국공이나 뭐 그렇죠. 좀 한전이나 이런데 들어간 친구들 보면 상위권 대학인 경우가 많잖아요. 박세영 컨설턴트님. 그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네, 실제로 이제 뭐 안 보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 특히 이제 어학이라든지 이런 걸 가장 많이 보는 회사가 이제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은 아예 이제 기준 점수를 뭐 영어다, 프랑스어다, 뭐 여러 중국어다 여러 가지를 정해놓고 기준이 되지 않으면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구직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준비가 없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일단은 어떤 기업이 채용 공고가 있을 때 지원해 보세요. 지원해 보면 거기에 교육 써라, 자격사항 써라, 경험 써라 이게 이력 항목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자기소개서 항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부 다 이제 경험을 쓰라고 하거나 지식을 쓰라고 하거나 꾸준히 오랫동안 해왔던 걸 쓰거나 한단 말이죠. 이걸 보면서 이게 스펙이 없는 게 아니라 보는구나라고 하는 걸 직접 경험해 보시면 어떤 내가 희망하는 기업에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고 있고 내가 보유하고 키워야 될 역량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직접 지원해 보시고 서치를 하시면서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한기 쌤은요? 이거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네. 제가 오늘 좀 조심스러운 얘기들을 속아놓고 그냥 깨놓고서 얘기하죠. 뭐. 알겠습니다.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 인사 담당자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고 만나서 정보를 나누다 보니까요. 네. 좋은 기업일수록 또 좋은 학교 안 본다고 그러는데 학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대 학교별로 스펙트럼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100명을 모집해야 된다라고 네. 한다면 100명 중에 몇 퍼센트는 이 학교였으면 좋겠어. 몇 퍼센트는 그보다 조금 낮춰. 이 학교에 대한. 실제로 기업들이 요즘에 채용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많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들고 나가는 입사 지원서 양식 보면 알아요.
좋은 학교들 같은 경우 네. 많이 들고 나가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줄여서 들고 나가는 경우들이 사실적으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리면 스펙 반영이 예전보다 이제 적어진 건 사실입니다만 상위권 학교 출신들한테 그런 스펙트럼을 좀 넓게 주고 있다는 게 불편한 그래요? 진실입니다. 근데 상위권 대학 출신인 걸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 네. 채용 설명회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네. 학교로 가서 채용할 경우 아, 서류가 접수됐던 것들을 캠퍼스에 보는 것이 가서. 아니라 캠퍼스 리크루팅 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 이제 그런 쪽으로 갔을 때도 스펙트럼을 정해놓는다고 한다면 필터링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들이 일단 선호하는 기호가 나왔잖아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확인이 된다 그러면 그런 쪽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네.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알겠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도 이게 의견이 분분한 것이 뭐 상위권 대학생들은 오히려 역차별 아니냐 이럴 수가 있고 또 다른 대학 친구들은 아니 블라인드 채용이라 해놓고선 다 보면서 왜 블라인드 채용인 척하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네. 그거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이거 경력자하고 고졸 채용 등에 대해서 의무 채용 인원 같은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기업들마다. 여기에 이제 좀 오해가 좀 있어요. 대졸자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는 대졸이야. 고등학생들이라든지 별도로 학력이 좀 낮은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우월하잖아라고 해서 지원하고 합격 기대하고 상호 평가해서 합격 또는 불합격 이렇게 됐었는데요. 네. 지금 현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년 채용에 대한 정부 의지가 굉장히 좀 강하고요. 국가가 이제 기업에다 요구하는 채용 확대 범위가 있어요. 꾸준히 요구합니다. 기업에서 우리 이번에 인원 늘릴게요. 자발적인 인원 증대일 수도 있습니다만 정부의 의지라든지 요구 사항들이 많이 적용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채용 확대 덕분에 그나마 이제 모집 인원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은행권 같은 경우도 신규로다가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의지가 굉장히 높은 기업은 아니거든요. 은행권이. 왜? 적체가 그만큼 굉장히 많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을 계속 하고 있는 건 옆에서 이렇게 좀 도와주는 국가에도 좀 고마워하는 그런 것들 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상위권 대학 아이들이 이제 구직자들이 이제 불만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과거의 채용을 보게 되면 좋은 대학을 졸업하면 어떤 탄탄대로가 있었잖아요. 이제 맞아요. 그 프로세스대로 가는 건데 이게 블라인드 채용이 딱 나오면서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또 다른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학교 스펙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명문대, 뭐 스카이를 중심으로 해서 왔는데 나는 이거 졸업하면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왜 이런 걸 도입했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 친구들이 가장 그 경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친구들이 많이 가는 그런 일반적인 기업보다는 금융 공기업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뭐 한국은행이라든지 뭐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굉장히 과거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학교 수준으로 뽑았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경쟁자가 생기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불만들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진 않고 고등학생들 학력 무관으로 뽑는 포지션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실제 고등학생들은 뭐 대학생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지원을 하다 보면 많이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왔고 앞으로도 좀 그럴 것 같은데 점차 공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정부 기조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어서인가요? 충분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 블라인드 채용은 NCS 기반 하에서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NCS 말씀 많이 드려서 부담 많이 드시겠으면 사실입니다. NCS는요 우리나라에서 새로 만든 거 아니거든요. 이미 선진국 외국 사례들은 각각의 나라에서 NCS와 똑같은 제도로다가 직무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표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 표준이 기업들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실제로 인원을 채용할 때 직무 능력으로 뽑았을 때 정착률이라든지 기업의 성과 면에서 대단한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NCS를 기반으로 한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것은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네. 네. 박세영 컨설턴트.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두 가지 정도가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이제 지식 기반으로서 충분히 이제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지식만 있어도 그 지식이 어떤 일에 적용이 됐던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 그것 자체가 우리가 요구하는 정도의 충분한 지식이라든지 앞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점했다면 그때 이제 산업화로 보게 되면 그때는 뭐 대량 제조 시대라든지 이제 포맷화 됐던 거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경제가 굉장히 빨리 바뀌고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그
그런 지식 기반으로가 아니라 계속 창의력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모든 교육들이 대부분 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들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서 교육 관련된 경험들을 보게 되면 학교 교육과 이제 기타 교육 이런 전문 교육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육들이 학교 이외에 모든 어떤 영역에서 다 이제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이 기업에서 꼭 요구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하지 않아도 되고 두 번째로 학교의 어떤 지식이라는 게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지식 영역에서 지금 보편화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보편화되고 있는 이 지식들이 뭐 국가에서 만든 KOCW 사이트라든지 K무크라든지 뭐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온라인 어떤 그 커뮤니티가 있단 말이죠. 이런 데서 전부 다 이수증이 발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갖고 너네들이 만약에 그걸 갖춰오면 우리가 학교에 준하는, 그러니까 대학에 준하는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도 판단해 줄게라고 하는 이런 환경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학교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 친구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뽑을게라고 해서 많은 기회들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자기소개서 문항들 항목들 보면서 역량을 좀 어떻게 표출해야 되는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항목이 뭐죠? 첫 번째 항목. 네, 네. 어떻게 역량을 표현하면 좋은지. 역량 표현하는 거 같은 경우에 그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는 인재상 부분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질문 내용을 뭐 표시가 되고 있죠 화면에. 네. 보시겠어요? 네. 통수평 인재 뭐 인재상이 어떻고 질문 내용 보세요. 본인과 부합되고 된다고 생각되는 인재상 두 가지 선택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본인의 교육 경험, 경력, 구체적인 사례를 800자 이내 뭐 이렇게 네. 나와 있는데요. 네. 네네네. 이런 질문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질문을 한 문장으로다가 한 방에 지금 질문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되게 복잡하죠? 또 두 가지나 선택하라 했어요. 한 가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재상 언급해야지. 그거 왜 나한테 부합되는지 설명해야지. 증거로 본인이 뭐 교육받았고 경험이 있고 경력이 있는 거 다 제시해야지. 최소한 3가지 이상 대답해야 네. 돼요. 2가지 항목에 대해서 대답하려면 네. 6가지. 이거 얼마나 복잡합니까? 면접 볼 때요. 이거 서류 전형하고 이게 필기 서류 전형하고 자기소개서 확인할 때 여기에 각각의 항목에다 배점을 별도로 다 부여를 합니다. 800자에 대해서 몇 점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이 항목에 몇 점, 이 항목에 몇 점, 이 항목에 세퍼레이트 해놓고요. 그 항목들이 빠지게 되면 그 배점은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항목들을 성실하게 대답을 해 주시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첫 번째 질문 내용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서 시작하려고 알겠습니다. 박세영 컨설턴트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은 네. 항목 자체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뭐 통소평 인재 이건 공부해야 되거든요. 이 정의 자체를 이런 거 굉장히 어려운데 네. 이제 인재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재상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를 할 때 나랑 같은 방향에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니?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야, 한국전력이 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지 우리가 사업을 하지 파트너를 뽑는 거기 때문에 인재상의 가장 어려운 부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너가 기본적으로 이런 역량, 학식도 있어야 돼, 능력도 있어야 돼, 태도도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뒤에 너의 생각은 그런데 너 실천하고 있니를 교육이나 경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증명해보면 우리가 너의 준하는 인재라고 우리가 알아줄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인재상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랫동안 같이 갈 사람을 그러게요. 뽑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1번 항목에서 이제 물어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자기소개서 항목은 저희가 어떤 걸 가져왔냐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항목 중에서 3번. 3번 항목입니다. 좀 띄워주시죠. 자, 읽어드리면요. 공사 상품 중 지원자가 가장 관심 갖고 있는 상품을 한 가지 선정하고 그 이유와 해당 상품의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은 무엇이냐 기술해라. 이 부분 박세영 컨설턴트가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아까 한기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이제 기업이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어려워요. 어려워요. 선정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강화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를 그러니까요.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사실 직원들이 할 일이거든요. 그렇죠. 직원들이 할 일인데 구직자들이 아이디어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이제 평가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택금융공사는 지원 이유를 물어보겠다. 자기소개서에서 조직 내 역할을 물어보겠다. 네. 인재상 부합도 공익성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데 이 항목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조직 내 역할, 조직 이해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니? 그다음에 우리는 공익 지향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어. 그런 측면에서 공익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구직자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풀어주면 아, 너네가 우리 기업에 정말 오고 싶었던 친구들이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평가하고 인정해줄게. 이런 평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김한기 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업무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걸 확인하기 위한 그런 질문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광고에서 나오죠. 그 트롯 여왕 네네. 누구지? 송가인. 아. 예예. 송가인 씨가 뭐 광고한 것 중에 노란우산 공제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때 있죠. 상대 배우가 그러죠. 송가인 씨는 노란우산 공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죠?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모델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공제에 대해서 설명했던 그런 내용이 광고가 있는데요. 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지원자라면 알고 있어야 네, 된다. 이 질문 내용이 딱 그거 확인하는 그런 질문 내용이거든요. 창의성을 측정하는 건 아닌가요? 창의성까지는 좀 범위가 넓고요. 음. 상품 뭐 알고 있는 건지 그 상품에 대해서 개선 방안은 뭔지 사실은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이디어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현실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기업에서 근무했던 입장에서 보자면 네네네. 새로운 생각이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하겠는데 그렇겠네요. 저희들이 도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네. 항목 좀 세 번째 읽어주시죠. 항목. 네, 세 번째 인국공과네요. 항목은요. 인천국제공항공사 항목 중에 1번 항목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고 그 정보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기술해달라. 또한 그중 어떠한 점에 이끌려 우리 공사에 지원하게 되었는지 기술해 주십시오라는 항목인데 아, 일단 또 여기도 그 애정도를 약간 평가하는 항목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저도 이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 A 기업 왜 가고 싶어? 인국공도 마찬가지고요. 인국공은 이제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기업 중에 하나인데 네. 왜 가고 싶냐고 물어보면 우리 구직자들이 어떤 명확한 이유나 인국공의 사업 영역에 본인의 관심사를 연결하는 친구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좋고 멋있어 보이고 이게 우리가 이제 숨겨진 진실이거든요. 하지만 기업에서는 지원 동기를 묻는데 왜 우리 회사냐? 그럼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을 가지고 와야 되고 거길 들어가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돼. 그러면 그 노력이라는 부분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준비해 오면 그 관련돼서 마음껏 펼치는 기회를 줄 건데 그런 게 혹시 있어가 이제 우리 공사에 지원하게 된 이유 중에 어떤 점인 거예요. 이 두 가지죠. 기본적인 회사에 대한 정보라는 것은 이전 공기업은 이제 알리오를 통해 갖고 전부 다 이제 공지를 하고 있으니까 네. 공식적인 자료는 알리오를 통해서 보고 이제 알려주지 않는 정보들은 현업자들을 통해서 보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인국공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에 대한 별도의 공부들을 하고 오는데 거기 이끌리는 거죠. 아, 이 사업 되게 재밌겠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잘하는 거야. 그러면 그걸 내가 인국공에 가서 이렇게 키워줄게요.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기쌤은요? 전 박세원 선생님 말씀하셨던 거 뭐 100% 공감하기 때문에 네네. 이거 통과하시고 다음 질문. 네, 다른 다음 어떤 질문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항목입니다. 최근 한국철도공사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한 가지를 언급하고 그것에 대한 본인의 의견 기술해 주십시오. 이번엔 김한기 컨설턴트부터 답변 주요 이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빈번하게 거론되는 겁니다. 네. 근데 오해하고 있는 거 실수하시는 게 흔히 뉴스 기사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이슈 그러면 네. 뉴스 기사 보게 됩니다. 그런데 뉴스 기사 중에서 그 기업에 대해서 얘기한 거 보면 6대4 또는 심하게는 7대3, 많게는 8대2인데요. 가십거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들 뉴스 기사 말고요. 집안 살림에 대해서 좀 조사해 주세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각의 블로그 사이트. 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직무에 관련된 거, 산업에 관련된 거,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집안 살림살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언급해 놓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런 거 많이 보시는 게 이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적합한 그런 소스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이 한국철도공사는 이제 우리 구직자들이 가장 많이 뽑기도 하고 많이 가기도 하는데 네네네. 왜 이런 질문에 관련된 게 중요하냐? 일단 한국철도공사 일단 질문해 봅니다. 한국철도공사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라고 하면은 제가 가장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이제 SRT하고 통합됐다. 네. 이게 뭐 이슈입니까?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런 이슈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살림살이에 관련된 경영을 말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 학생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포지션에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 포지션을 보게 되면 실제로 전기통신이 단일 포지션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뽑았어요. 공대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사무영업은 일반, 수송, IT라고 해서 실제 채용을 98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건축이나 전기통신, 뭐 운전 등은 전부 다 공대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사실 크게 이슈는 관심 없거든요. 나 운전하러 왔는데 이슈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나 전기하러 왔는데 그런데 기업에서는 그런 이슈 말고 한국철도공사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해외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해외 사업,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거 말고 해외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니? 이런 걸 물어보는 거고, 이제 공대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이런 정보를 제대로 갖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업의 방향성, 미래성 이런 것들을 같이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냥 내가 전기지만 나는 뭐 운전이지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커다랗게 공부를 하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걸 질문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질문의 순서가 의미를 가지냐 이런 거거든요. 뭐 1번, 2번 항목이 좀 순서가 배치되는데 이유가 있을까 이런 부분 좀 궁금한데요. 자기소개서 이 질문 내용 순서는요. 순서는 관계없습니다만 네. 그 내용이 파악하고자 하는 그 항목들은 좀 정해져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세부적인 건 박세웅 선생님이 말씀해 주세요. 세부적이면 너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우리 회사가 뭔지 알아? 같이 일하려면 어떤 것들이야?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 내용들을 순서로 배정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그래요. 너, 나, 그리고 우리 이거에 대해서 그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해봤어요. 네.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상식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1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1번에 중요한 내용을 쓴 게 아니야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도 여러 기업의 자기소개서를 이제 분석해보면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진 않고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기업에서 어떤 뭐 자기가 질문하고 싶은 순서대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글자 수에 있지 않나 싶어요. 글자 수가 이제 더 깊이 알고 싶은 내용들은 길게 쓰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짧게 쓰는 경우도 있어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여기까지 알아보고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 아까 잠깐 나눴지만 이야기를 자격증을 또 많이 따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필수로 좀 따야 되는 거. 필수는 아닙니다만 거의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수가 네. 돼버린 그런 자격증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사 자격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뭐 필수라기보다는 이제 네, 기본적인 기본이군요. 자격증을 한국사 자격증이라 보는 거고요. 국어 능력 시험이 이제 국어 관련된 인증이 1급에서 3급 있고 여기 이제 KBS 한국어 능력 검정 1급에서 3급 자격증 정도가 있으면 이것도 필수에 해당되는 기본에 해당되는 자격증들이고 한국 실용 글쓰기 1급에서 이상의 대한 수준들 그다음에 IT 능력은 뭐 사실 이거는 이제 IT는 기본적으로 기능사 정도가 이제 특히 이제 정보 처리 기능사들은 보편적 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컴활 능력 이것도 기본이기 때문에 이 기본과 필수에 해당되는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간 상태에서 취업 준비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런 자격증이 뭐 필요한 이유 알 수 있을까요? 프로 축구 EPL에서 하는 토트넘에서 선수 영입하는 과정을 이제 좀 대비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그 스카우터가 네. 선수들을 스카우트하려고 그럴 때 킥할 때 디딤발을 어디에 넣는지, 뭐 헤딩할 때 슛을 마지막에 할 때는 볼을 보내고 싶은 방향으로다가 주시하기, 뭐 그 다음에 각이 없는 곳에서 슛할 네. 때 골키퍼 얼굴에다 대고서 슛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운동해본 사람들은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발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 하나를 전부 체크하거나 점검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훈련돼 있는 상태에서 협업이라든지 팀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해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스카우트 하거든요. 네. 자격증이 그겁니다.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 그 자리에서 그 선발 과정에서 점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도 그런 선수로서의 기본은 갖춘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 옵션으로 다 제시해 놓은 항목들이다라고 보신다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을려나 모르겠습니다.